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하시고 AP 컴퓨터 사이언스와 스태티스틱에서 많이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을 지도해 오고 계시는데요. 수업을 듣는 학생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정말 좋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활용도 있는 통계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으로 우리 아이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지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얼굴들이 보이시면 좀 더 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 잘생겼죠? 얼굴만 이제 보시게 됐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른 설명회 때보다 여유가 있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자세하지는 않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컴퓨터 사이언스랑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 요 과목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건 아니고 오늘은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주 포커스예요. 그래서 과목을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은 과목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 스터디 플랜 이런 것부터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세한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시간표는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서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어머님들께서 이제 조금 답답하시거나 모르시겠다는 그런 질문들이 어떤 쪽에서 나오냐면은, 그래서 어느 걸 들어야 돼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학원에서는 이 과목에 대해서 응대를 그러니까 시험이 바뀌거나 조금 매년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바꾸잖아요. 근데 요즘 그 트렌드는 어떤 게 되냐면, 옛날에는 여름방학 때 막 몰아가지고 해버리고 봄방학 때 한번 몰아서 해버리고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학생들이 방학 때 열심히 해놓으면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때 그 까먹는 기간이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간에 브리지반이라는 거라든지 이렇게 주말반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stay in touch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어느 거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겨울에서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으세요. 물론 학원에서는 당연히 더 많이 들으라고 하겠지만 그게 다 목적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요, 훨씬. 그래서 그 방학 때 열심히 시간 내고 리소스 많이 써가면서 들은 건데 까먹으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유지를 시켜 나가자, 이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특히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는 그게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하여튼 겨울 집중반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1, 2월에 이제 주말반에 할 수 있는 만큼, 뭐 학교에서 시험이 있거나 그러면은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시험 때 저한테 이제 말을 해주면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시험을 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2월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학교에서 진도가 거의 다 나가거든요. 겨울 때는 그 봄 학기에 미리 나갈 내용을 선행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GPA를 캐치하고, 그 다음에 봄 때쯤 되면 이제 학교에서도 거의 진도가 끝나가는데, 매년 있는 일이지만 AP 과목에서는 학교는 진도를 그 AP 진도에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느리게 끝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방금 진도 끝났는데 연습할 새도 없이 5월 시험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뭐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 같은 경우, 뭐 히스토리다, 어떤 과학 과목 이런 경우는 그게 먹힐 수도 있는데, 수학이라든지 얘도 이제 수학 트랙이죠. CS도 수학 트랙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프린시플을 배우고서는 이거를 어플라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3월, 4월 때 배운 게 어플라이 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봄 집중반에서는 그거를 특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랑은 상관없이, 뭐 상관이 많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미리미리 이제 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리반 파이널 수업까지 쭉 들으시면은 올해 이제 무난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심심하니까 너무 똑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1, 2월 집중반인 게 있어요. 방금 전에 전 슬라이드 저기서 1, 2월은 브리지반이고요. 이거는 집중반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데, 이 경우는
그 방학 스케줄이 다른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특목고 학생들이라든지 1, 2월 내내 방학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학생들이 봄방학이 없어요. 짧거나. 그래서 봄방학 때 뭔가 집중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2월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시키는 게 또 일이죠. 그리고 나서 4월쯤부터 이제 주말반 합류해가지고 또 계속 달려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런 방법을 오히려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중간에 끊기는 거 싫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제고인 경우에도 이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녁 때 수업을 잡았어요. 물론 그건 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학교에 숙제도 많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있고 첼로 뭐 해야 되고 뭐 많죠. 그러니까 힘들 수는 있는데 하여튼 it's an option, right? So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자, APCSA랑 AP Statistic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탠드드하게 접근이 가능한데 그 프린시플은 약간 달라요. 프린시플은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거를 제출을 하고 일종의 뭐 아트 같이 아트 클래스에서는 내가 그림 그린 거 제출하잖아요. 그랑 비슷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작년부터 이제 바뀐 게 있어요. 작년부터 이게 그 내가 제출한 코딩 그 작품 가지고 완전히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희한해요.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만나보고 싶어요. 왜 그랬니? 이러고. 근데 학생들이 제출한 거를 코드를 자기들이 다시 주겠대요. 시험날. 그래서 그 제출한 코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발상은 좋아요. 하지만 엑스큐션이 이게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의미해요. 작년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태까지는 APCS 프린시플은 역사상 가장 쉬운 AP 과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난이도가 한두 단계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준비하는 게 이게 방학 때 수업을 많이 엄청 듣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방학 집중반, 겨울이나 봄 집중반에서는 프린시플은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걸 해도 다른 과목에 밀려서 들으실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거 많잖아요. 뭐 캘큘러스 있고, 뭐 케미스트리, 바이오,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과목들이 여러분들이 방학 때 이거를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좋은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방학 때 안 듣더라도 주말반만 들어서 완성이 돼요. 충분해요. 분량이. 그래서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그 코딩하는 그 앱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코딩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맞춰가지고 만드는 거는 진짜 한 2, 3주 내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그 4월에 조금 이제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은 작년 반에서는 4월에 이 앱이랑 그 객관식 공부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비해서 학생들이 이제 좀 압박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앱은 1, 2월 때 주말반으로 그냥 따라오세요. 이거는 집중반이 아니고 주말에 와가지고 한 번씩 한 스텝씩 그거를 늘려나가는 내 실력을 늘려가는 코스고 그래서 이 코스에서 1, 2월에 어느 정도 코딩이 되고 나면은 3월에는 다른 집중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말반이 계속 이어가기 힘들고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개별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 과정까지를 제가 오버시하는 반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난하게 프리랩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혼자를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실수가 뭔지 제가 이제 프린시플 과목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요 그 플랜을 왜 다른가 이걸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객관식 문제는 최종 정리반에서만 해도 되냐 뭐 다른 강의가 필요 없냐 그런데 충분해요. 왜냐하면 분량이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적어요. 그리고 이 객관식 문제에서도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은 그 알고리즘 문제인데 그건 코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코딩을 조금 먼저 해놓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APCSA랑 PSP 차이점 이거는 거의 매번 설명회 나오면 할 때마다 뜬금없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뜬금없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차이점을 근데 오늘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프린시플이랑 APCSA의 차이점은 APCSA 같은 경우는 코딩에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고 알고리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조금 깊어요.
근데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knowledge를 대상을 한 거기 때문에 내 전공이 스템이 아닌 경우에도 듣기 좋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컴퓨터가 부상되고 있는 상황에 컴퓨터 과목 아무것도 안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APCSA인들 듣기는 조금 자신이 없고 이런 경우 프린시플 듣는 게 좋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뭐 선택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린시플이 입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거에 대해 그거를 이제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프린시플 하여튼 프린시플을 뭐 제출을 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고 과목 설명, 과목 페이지에서 하는 게 좀 더 날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단 APCSA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과목 개별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산만해진 느낌이 들어서 그 시간표도 하나로 통합해 버렸어요. 이거를 똑같은 시간표를 3번 보여드리니까 좀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분들께서 자, 그래서 어쨌거나 APCSA 시험 특징과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어머님들께서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와중에 좋은 성적을 뽑아낼 수 있는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점 몇 가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자바 코드는 수기 작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손으로 써야 돼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디지털 시험이 오면서 손으로 직접 핸드라이팅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 글씨가 못 쓰냐, 나는 글씨 못 쓰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 디지털 시험 공지된 거 보면은 일종의 fully digital한 시험들이 있고 hybrid digital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 APCSA랑 APCS principle은 fully digital이고 AP statistics는 hybrid digital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손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CSA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손으로 손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타이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필기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가능한데 사실은 그거는 거의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제 컴퓨터에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환경 하에서 답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실은 뭐 쓰는 거나 타이핑을 하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컴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기 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컴파일러라고 코딩할 때는 그 IDE에서 코딩을 쉽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틀리면은 문법 여기 틀렸어 말해주고 그다음에 런 해가지고 이게 이때 동작을 잘하나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완전히 못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너무 잘 활용하는 것은 배우는데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디지타이즈 되는 거랑 별개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진행이 될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이제 학생들이 충격을 많이 받는데 학생들이 맨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핸들을 해야 되냐 그 설명하려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러면은 컴파일러로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냥 애초에부터 필기로 이제 답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효율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적합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이거 수업을 연습을 하는 거니까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보고서는 이거를 손으로 쓰는 연습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수히 많은 variation들, 뭐 케이스가 조금 달라지면 약간 변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느려져요. 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사실은 내가 코드를 외워가지고 뭐 수학 공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응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AP 캘큘러스라든지 이런 수학 과목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캘큘러스에서 배우는 수학 공식들이 이 정도라면은 컴사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수가 적어요. 기억해야 될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가 적은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를 하나를 외워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익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딱 코딩을 했을 때 이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럴 때는 난 분명히 이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민은 손으로 못 해요. 왜냐하면 손으로 쓰면은 이게 맞았는지 틀린지 나오질 않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돌려보고 진짜 선생님도 가끔 가다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만 이게 완전히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기 작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틀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객관식 문제 풀다 보면은, 객관식 문제 뭐냐면은 코드를 줘요. 그 다음에 그 코드에서 여기서 이제 이 코드의 결과가 뭐냐,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뭐 중간 단계 어디를 거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 코드를 봤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 단계는, 초심자들은 코드를 대충 보고 하나하나씩 이제 따라하다가 이제 결과를 내요. 그러면은 맞기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도저히 그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선 눈치를 채고 빠르게 이제 그 결과를 가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중급자 수준이죠. 그 정도가 되면은 시간은 빨라지는데 그때 실수가 많이 되고 많이 일어나고, 그 실수가 실수를 유도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이 APCS의 코딩 문제들이에요. 너무나 똑같아 보이는데 동작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면은 실제로 문제를 틀려보면, 많이 틀려보면 알겠죠. 근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왜? 아무리 해도 주의를 조금만 흐트리면은 그 문제들이 바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지금 15년 가까이 이제 이거를 가르쳐 왔지만, 학생들이 손으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건 나중에 그 3월에 가서 시험 대비할 때 연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컴파일러를 직접 가지고 코딩 실력을 키워야 될 단계가 아직 겨울이랑 1, 2월 그 여유가 있어요. 그 시간대 키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과목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많이 할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과목 특성상 얘를 이제 내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너무 임박해가지고 한두 달 안에 몰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에서 상당히 놓치거나 틀리기가 쉬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승하는 건 어느 과목이나 다 그렇겠지만,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냈었던 문제를 그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다른 알고리즘을 찾게 되고, 대학교에서 썼던 그런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을 다시 계속 끌어오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씩 마치 요즘 물가 상승하는 것처럼 홈런볼 가격이 1,000원에서 뭐 1,5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알게 모르게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옛날 한 뭐 5년, 10년 터울을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그 사실 너무 학생들이 어려워지면은 시험을 안 봐버리니까 선택을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 트렌드는 있을 수밖에 없죠. 하여튼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실제 코딩을 꼭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Java VM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면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머릿속에서 딱 보면은 내가 컴파일러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 게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머릿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실제로 Java가 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이런 그 버릇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하여튼 그렇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한 10번 한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특징, 이거는 원래 플랜은 뭐였냐면, 이제 그 수업 특징이 뭐고 수업 화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 수업 특징이 맨 처음에 그 컴사 과목을 접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은 가르칠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컴사 과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은 너무나 열심히 잘 내가 말하는 게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외계어지? 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거랑 학생들의 현실을 브리징 하는데 선생님마다 조금씩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래 가르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이거든요. 아니, 그냥 좀 자화자찬하게 좀 진짜 그래요. 근데 저도 시간이 한 몇 년 걸리더라고요. 첫 해에 그걸 알고 들어가서 가르칠 때도 애들한테 이게 나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거보다 한 2단계 낮춰서 가르쳤는데 또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게 하여튼 이거 말하자면 이것만으로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과목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데 그 선생님들은 굉장히 경력이 화려해요. 구글에서 10년 동안 코딩하던 선생님들, 박사학까지 받아가지고 아주 도사인 선생님들,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Java는 언어로 치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었던 세대라서
그 고인물.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제 C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C를 한 사람들 특징이 자바는 이거는 그냥 가벼운 라이트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로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정말 어떤 처음 프로그래밍을 자바로 배우면서 어떤 고충을 겪는지를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숙제를 내주면 그걸 스스로 힘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까요? 챗GPT 물어보죠. 그래서 챗GPT가 요즘 굉장히 그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러니까 답이 쉽게 말해서 답을 굉장히 쉽게 보여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아주 적확하게 답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답이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보면은 나는 이거를 이해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사실은 함정이에요. 이게 사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죠. 근데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리고 이론과 practice의 괴리가 많은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딱 봤을 때 내가 내 수준은 여기 있는데 ChatGPT나 이런 데서 리소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런 답안들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이걸 마치 프로듀스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보고서 나 이제 100% 알았어 라고 하고 나서 시험 문제를 풀면은 딱 손이 멈추고 나오질 않아요, 말이. 마치 외국어 배울 때 이제 그 회화를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문장을 열심히 이제 보고 배우는데 외국인이랑 딱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블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이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되겠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브리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부분들이 이제 챗GPT가 빌런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좀 있지만 챗GPT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잘 활용하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편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에 의해서 내가 진짜 실력이 늘어나는가가 잘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함정이에요. 자, 오늘은 이 과목 설명 말고도 제가 보통 재밌는 얘기 하나씩 해드리잖아요. 오늘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슬프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해요. 제가 한마디 아다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The map is not the territory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지도가 맵이 뭐예요? 지도죠. 지도는 지도는 지도고 territory는 뭐예요? 실제 그 지도가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맵은 territory가 아닌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맵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그 territory를 내가 가상적으로 그 특징을 가져와서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virtual한 그런 존재예요. 챗GPT나 이런 데서 보내주는 그런 답들,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봤을 때 이렇게 코딩하면 되는구나. 이 답안들 선생님이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맵을 보고 있다고 해서 거기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네이버 지도로 어디까지 가겠다, 남산까지 가겠다. 그래서 그 지도를 플로팅 하잖아요. 내 눈은 이미 남산을 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 있죠. 학원에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코딩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남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만 보고 남산에 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디벨롭먼트가 멈추는 거죠. 코딩은 살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을 습득함에 있어서 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뭔가를 만드는 워드크래프트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브레인 액티비티가 다 이거에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습득함에 있어서 내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마스터한다는 그런 느낌을 꼭 받아야 돼요. 학생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스터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의 지식은 겉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나만의 그런 지식을 만들고 이걸 체화해서 그게 나한테 편해져야지 내가 그걸 이용해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당연히 가면 갈수록 내 머릿속에서 맵만 돌아다니고 실제 지역은 어느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은 나중에 괴리가 생겨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거를 꼭 막으셔야 돼요. 진짜 요즘처럼 자료나 이런 게 공부하기 편하고 자료가 많은 세상에서 그렇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학생들도 내가 도대체 왜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또 세태 비판으로 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제가 왜 이걸 여기 과목에서 설명하냐면은 APCSA 또는 코딩 이런 것들이 유사코 뭐 포함해서 그 괴리감을 가장 나한테 잘 느껴지게 해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 코딩 과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이거를 힘들어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체화하고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션하는 능력이죠.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고 뭔가 나만의 어떤 지식의 추이를 쌓아가는 이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니까 이거를 보시고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한마디로 말해서 APCSA를 열심히 하시면은 그거를 고치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그런 하여튼 가이드라인이 돼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가면은 이제 또 암울해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AP 수업 특징은 이래요. 그래서 최적화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리소스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데 이게 수업마다 이제 VOD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험 대비를 통해서, 학원 차원에서, 게이트에서, 메이커즈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시험에서 겪을 만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한을 보면은, 저자가 직접 개발한 출제적 의도 적용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들을, 플랫폼을 제가 만든 게 아니지만, 문제들은 제가 직접 써요. 그래서 AP랑 직접 연관성 있는 문제들을 매년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문제들 그리고 컬리지 보드 문제들도 당연히 반영이 돼 있고요. 반영이.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풀어보는 그 과정에서 trial and error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그런 growth oriented 스킬들을 개발할 수 있게 돼요. 마스터 프랩에서 이제 인강에서 가르치는 것들도 여기서 정확히 이제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인강 특성상 그 연습이 충분히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의 개인화된 아주 맞춤화된 이 학생이 어디에서 뭐를 모르고 있다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 그리고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될 때까지 풀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긴 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여튼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화면들에 대한 게 물량이 많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 블로그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실제 교육 때 필요한 화면들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은 감사드리겠어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APCSA에 최적화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 이런 거죠. 저도 보면은 이제 되게 기뻐요. 학생들 요즘 이제 제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학생들 보는 시각이 변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가 크면은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정도도 좀 심화돼 있고 하여튼 그런데 여러 좋은 말 해가지고 기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 한 과목 가지고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principles에서는 조금 여기는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principles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식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요. 쉽지만 틀리면 실수를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절대적인 분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거는 한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그 알고리즘 부분은 자꾸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코딩과 연관된 거거든요. 그건 단기간에 안 돼요. 그래서 1, 2월 때 하고 이제 접근을 하자. 그리고 3월에 아마 학교에서 4월 달쯤에 이제 크리에이트 타스크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월 전에 3월 달쯤에 이미 착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1, 2월에 배운 거 가지고 3월 달에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크리에이트 타스크를 내고 그 다음에 내고 나면은 이제 며칠 있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4월에 그 MCQ를 계속 해야 되니까 크리에이트 타스크는 3월 전에 끝내자 이런 게 목표예요. FRQ가 이제 올해도 이제 2년 차인데 올해도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바뀔지 좀 그게 시험에 거의 근접해서 약간 체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 스스로 또 하는 것보다 이제 그 피드백을 충분히 소화해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해설해 줄 수 있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없다가 아니라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죠. 학원 수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스태티스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컴사 쪽 너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스탯이 약간 그 시간 할애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스탯은 수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스탯 같은 경우는 답안을 내가 계산기로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그 쉬운 내용을 내가 해설을 해줘야 돼요. interpretation. So fact보다는 그걸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컨텍스트를 반영을 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전환하는 게 한참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 때 들은 학생들은 쉽게 세그웨이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닌 경우는 조금 you may have learned it the hard way.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2학기 때 배우는 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If you're a senior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2학기 성적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가벼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적 잘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AP를 봐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주니어 때 하는 학생들이라거나 우리나라 학교에도 어플라이하는 경우는 이게 AP가 5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좀 곤란해지는 게 2학기 내용이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통 컬리지에서 쓰는 내용들이 AP 스탯 같은 경우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 전 단계는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반면에 이후에 나오는 인퍼런스는 상당히 내용들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거를 듣지 않으면은 2학기 때 고생하는 정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꼭 듣고 고생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스톡 프레이즈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계속 갖춰 나가다 보면은 그쪽에서 원하는 표현이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다. I want to be creative. 이런 접근이 여기서는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나는 creativity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이 시험에서 5점이 제대로 쉽게 나오려면은 그 접근보다는 이미 알려진 좋은 왕도를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스탯도 여러 학생들이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드디어 끝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밑에 있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blog.naver.com 이거는 블로그의 시작점이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JSON CS Lab. 그래서 JSON 저고요. CS는 컴퓨터 사이언스죠. 그다음에 Lab은 뭐 랩이죠. 그래서 CS 랩이 있다라고 그런 기억하기 쉬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거를 읽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제이송 크슬 랩으로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CS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한번 지금도 들어와서 보세요. 오늘 이 설명한 내용들 거기다 제가 간단한 설명 곁들여서 글들을 몇 개 올려놨으니까 오늘은 필기 안 하셨어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수업 내용도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별다른 얘기가 있나요?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안 하니까 찾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는 카카오톡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뭐냐면은 제 수업을 할 때 올해 지금부터 겨울 방학 때 등록생들 그다음에 봄 방학 이제 걸쳐서 이번 시즌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이번 시즌에 등록한 학생들은 제가 일단 지금 푸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I'm gonna call it the Oracle program.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물론 당연히 질문 사항들은 수업 시간에 해결이 되도록 제가 강의를 구성을 해요. 그런데 개별적인 질문들이 상당히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또한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 대한 질문들은 어쨌거나 그 수업에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졸고 있는 경우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수업 벗어나서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학교에서 그게 적용할 때 잘 모르겠는 점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문제를 보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수업을 따로 안 하더라도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거예요. 그래서 뭐 체계라기보다는 제가 답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든지 이름 좋게 붙이면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I called it the Oracle program. 그래서 이번
이번 해에 이제 이번 그 겨울부터 등록하시는 학생들한테는 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겨울 한 번만 들어도 시험 볼 때까지 제가 그 응답을 계속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이한 점은 이제 제가 가르친 수업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에 대해서 모든 질문들 제가 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강력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이제 문제 풀다가 갑자기 막힌다. 그러면 언제든지 fall back on 할 수 있는 그런 그 든든한 아군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 등록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미 등록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겨울 등록생부터는 이 오라클 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예정이에요. 자, 이제 진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이제 잘 들었고요. 학부모님들께서 또 역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으면 듣다 보면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을까요? 뭐 하늘까지 갈 수 있죠. 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학생마다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공계 수업이 다 그렇겠지만 이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스스로의 적성, 내 두뇌가 어떻게 와이어링이 돼 있는지 이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차이가,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아까 그 말씀 질문 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있을 수 있는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컴사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뭐 할 것도 많은데 컴사는 나중에 하자. 그래가지고 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제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는 2주 공부하고 5점 나왔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내 아이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컴사적 적성이 높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적성이 안 맞는 학생들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놔두지 말라는 잔소리를 한 번 더 얹어드리고 싶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상당히 적성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어떤 학생들이건 시간을 충분히 쓰면은 APCS 프린시플은 물론이고 A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응이. 다만 시간이 차이가 날 뿐이죠. 유사코 같은 경우도 유사코 실버까지, 그러니까 브론즈에서 맨 처음에서 브론즈 시험 봐가지고 실버 간 데까지는 시간이 석 달 걸리냐 1년 걸리냐의 차이지 누구나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내요. 하지만 silver to gold, gold to platinum, platinum to IOI, 그 인터넷 올림피아드까지 가려면은 그거는 사실 개인적인 재능이 많이 비중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게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개인차가 많이 있고요. 언제든지 상담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학생이랑 직접 얘기해 보거나 그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머님들의 그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판단을 해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도 수업을 들었을 때 AP 점수 고득점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AP는 너무 쉽죠. 다 네, 5점 나와야 돼요. 5점 안 나오면 안 돼요. 네. 계속 전설은 계속돼야 한다. 계속 다 5점 나와야 되는데, 사실 5점이 나오는 그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미끄러지거나 하는 그런 과목들이 제가 주로 그런 과목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맡겨주시면은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덩이 잘 막아서 안 빠지게 해드릴게요. 네, 그럼 또 추가로 결국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스태티스틱 수업이라는 건 이걸 배워서 이제 활용을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코딩을 배웠으면 이게 뭐 잘 구현이 되는지, 또 통계를 배웠으면 본인이 관심 있게 공부한 것들을 뭐 수치화해봐서 결과치를 내보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 함께 도와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네. 그게 제 일인데요. 당연히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컴사 과목은 특히, 그러니까 스탯은 조금 덜한데 스탯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거의 95% 이상, 수치하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진짜 그 정도 그 5점이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그런데 컴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사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연습할 때 이제 필연적으로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혀서 그걸 해결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굉장히 금방 다가와요. 다시 말해서 즉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라클 프로그램을 제가 굳이 이게 필요하겠다. 이번에 이제 몇 번 말하니까 뭔지 딱 이게
이미지가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월크 프로그램을 한 이유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뭐를 misunderstand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직접 전달해주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조금 더 커런트하게, 그러니까 이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랙티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 외의 질문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새벽 2시 넘어서만 문자 안 주시면은 저도 잠은 자야 되니까 그때만 좀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중이면은 조금 느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너무 선생님 저 금방 저 언제 답해 주세요 이런 거는 조금만 참아 주시면은 제가 금방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번에는 컬리지 보드에 넘어가지 말고 무난하게 쉽게 그리고 재밌게 여러분들 실력 늘리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5점으로 한 발 더 다가가 봐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우사코에 도전하기 조금 어린 친구들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렇군요. 네, 코딩에 관심도 있고 뭐 기초 코딩 정도는 했는데 우사코에 도전하고 싶긴 한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빼뜨렸었네요. 그 유사코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이론도 어렵지만 이게 중간 브리징 단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뭐 AMC에서 AIME 뭐 그다음에 유사 뭐 이렇게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유사코 하나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이 또 거기다가 coupled with that 어떤 팩트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6살 때부터 6살이 너무 심했네. 6학년 때문에 6살이 아니라 6th grade 여기서부터 이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본 학생들 경우는 가장 익스트림한 경우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는데 벌써 APCSA를 듣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했는데 그 학생이 결국은 어떻게 한 상황이었냐면은 마스터 프랩에서 제 인강을 들으면서 APCS를 통과를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갭이 커요. 그래서 그 경우는 조금 익스트림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름까지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정말 제가 기억을 하고 fond memories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럴수록 그 체계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관심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체계를 잡으려면은 그 주니어 단계에서 너무 유사코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mathematical한 베이시스가 없을 때 코딩을 적용할 수 있는 코딩만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들 몇 개 이제 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것은 제가 이제 계획이 딱 쓰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에 대응한 대회가 있고 6살 때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에 participate 하면서 나는 다른 애들보다는 잘하고 있어 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봉박두? 이번 겨울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여름 보통 학생들이 겨울 때도 혹시 디만드가 있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늦어도 올 돌아오는 여름부터는 그런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